2021년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민법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실전 테마 민법 19번째 테마, 오늘은 대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215쪽 대리, 제목을 보시면 대리 안에 제가 의사표시의 확장, 보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파트를 하고 있거든요. 법률행위는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했고, 그 의사표시 하자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금은 의사표시의 확장, 보충. 대리가 갖는 기능은 이렇게 의사표시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확장은 뭐냐면 혼자서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도 혼자서 의사표시를 한다. 모두 당사자가 직접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한다. 그러면 이 경제활동이 매우 위축될 겁니다. 그런데 이 의사표시를 확장하는 제도, 즉 대리제도를 통해서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 단순히 몇 배가 아니라 폭발적으로 효율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대리제도가 없었다면 지금과 같은 어떤 경제 규모는 상상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 대리제도는 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겠지만 이 대리제도는 되도록이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합니다. 이 대리제도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리인의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대리인을 믿고 거래하지 않겠죠. 본인 나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본인 나오라고 해. 그럼 대리제도 무용지물이 되고, 그러면 우리의 지금 누리고 있는 문명, 어떤 경제 규모, 이런 것은 과거로 후퇴해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해석할 때도 이 대리제도는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를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표현대리입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인 경우, 무권대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를 한 건데, 그러면 대리권 없는 사람이 법률행위 무효가 돼야 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대리인으로 볼 만한 어떤 사유가 있다면 그냥 유권 대리처럼 효과를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즉, 이 대리 제도는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여기에 상당 부분 무게중심이 가 있다. 그러면 공부할 때도 그렇고 문제 풀 때도 그렇고 그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웬만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일단 그것이 의사표시 확장이고, 이 보충은 뭐냐면 의사표시를 하기에 좀 부족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사 무능력이 있을 수도 있고 제한 능력자가 있을 수도 있고, 이때는 특히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는 누가 있었죠? 후견인이 있었죠. 이 후견인이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게 됩니다. 그 보충하는 제도가 뭐가 있었죠? 제한 능력자의 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친권 행사자,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대리인이라고 하죠. 법률 행위에 대한 동의권, 추인권, 취소권, 그리고 하나 더 있었죠. 대리권. 이걸 오늘 배우는 겁니다. 자, 215페이지 하단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대리를 시키는 당사자를 본인이라고 합니다. 이 본인은 대리 얘기를 할 때는 고유명사처럼 쓰입니다. 다른 어떤 얘기를 하다가도 본인 이르면 무조건 이 대리인을 사용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본인이 있고, 수권행위라고 있죠. 권한을 주는 행위. 대리인한테 권한을 줘요. 내 일을 대신해 주세요. 그럼 이 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이 법률행위, 특별히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이렇게 법률행위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타인행위, 본인효과. 타인행위, 타인은 대리인을 말해요. 본인효과, 본인 요 사람이죠. 그럼 대리인이 행위하면 효과는 본인이 갑니다. 대리인은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받지 않습니다. 이 법률 행위로 인한 그 어떤 법률 효과도 여기는
받지 않습니다. 무조건 본인한테 갑니다. 이게 대리제도입니다. 타인행위, 본인효과. 이 효과는 법률 효과를 말하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이 행위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자, 대리제도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대리인을 믿고 거래해도 되는지가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이 상대방은 요 본인하고 하고 싶은데 누가 대신 나왔잖아요. 그럼 너하고 거래해도 본인하고의 사이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게 제일 큰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상대방 보호, 즉 대리 행위가 유효하게, 이 법률 행위가 유효한 쪽으로 해석합니다. 이 대리인이 권한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 법률을 어떻게 하면 유효하게 할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큰 틀을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앞에서 법률행위를 배울 때 이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이게 세 개가 갖춰져야 되고, 당사자는 각종 능력이 있어야 되고, 목적은 확가적사, 특히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고, 이걸 다 갖춰야 됩니다. 이 법률행위는. 갖출 때 예를 들어 의사표시에서 진위, 비진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뭐 등등, 그걸 판단할 땐 다 이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대리인이 진위였냐 비진위였냐, 대리인이 착오가 있었냐,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타인 행위, 즉 대리인의 행위에 대해서 성립 요건과 유효건을 따지는 거예요. 본인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 법률행위를 따질 때는. 그렇게 해서 성립 요건과 유효 요건이 다 갖춰지면 그 효과만, 법률 효과만 본인한테 가는 겁니다. 이 법률 효과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잖아요. 자,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대리인이에요. 그 효과는 본인이 받는다고요. 자꾸 이걸 되뇌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딱 두 가지만 본인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겠죠. 딱 두 가지. 모든 걸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딱 두 가지. 첫째, 104조에서 앞에서 했어요. 104조가 폭행인데 상대방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을 때 무효가 되죠. 그 중에 궁박하냐 아니냐는, 대리인은 궁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대리인은 자기가 효과를 안 받는데 궁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104조 따질 때 궁박은 본인이 궁박했느냐, 무엇에 쫓겼느냐, 이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교재 196쪽 맨 밑에 줄. 자, 대리행위 있어 궁박은 본인 기준, 나머지는 대리인 기준. 체크해 두세요. 대리행위에 있어 궁박은 본인 기준. 보고 오셨죠? 이거 지금 여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 196페이지에다가 215페이지를 적어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109조. 109조 뭐죠? 착오. 109조 착오에서 중요 부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취소할 수 없죠. 중요 부분에 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지 안 한지, 이 중요한지 아닌지는, 대리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리는 아무 효과를 받지 않으니까. 그래서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 판단할 때는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이 두 가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대리 행위에서 이 법률 행위 성립하자 등등은 모두 대리인 기준으로 하는데 딱 두 가지, 폭행행위에서 궁박과 착오에서 중요 부분, 이거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자, 216페이지 가겠습니다. 216페이지 박스 위에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박스 안에 있는 내용. 자, 용어 설명을 좀 하고 갈게요. 능동대리는 뭐냐면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약을 하든지 뭐
승낙이 의사표시를 하든지 의사표시를 하는 거고, 수동대리는 의사표시 받는 걸 말해요. 상대가 한 의사표시를 받는 거. 능동대리, 수동대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임의대리, 법정대리. 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 주어지는 경우. 아까 대리 중에 의사표시 확장하고 관계된 게 이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써서 내 의사표시를 더 넓게 가는 거예요. 인적으로 확장하는 겁니다. 그게 임의대리입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너 나의 대리인이 돼. 이렇게. 법률 행위. 대리인을 삼는 것 자체를 법률 행위로 하는 거예요. 임의대리를 하고. 이 법정대리는 의사표시의 보충, 그리고 대리권이 법률 규정으로 주어집니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이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있어야만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겠죠. 그 경우에 의사표시 보충이라고 하고 그것을 법정대리라고 합니다. 우리 공부는 주로 임의대리 기준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파트에서는. 법정대리는 사실상 앞에서 공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 테마 1에서 제한능력자 공부할 때 이미 한 거나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조금만 보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부는 여기에 집중되겠습니다. 대리권이 있는 대리, 대리권이 없는 대리. 이 무권 대리는 또 두 가지로 나뉘어요.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의 무권 대리고, 그 안에는 작은 의미의 무권 대리와 표현 대리가 있습니다. 유권 대리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무권 대리일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특히 상대방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게 최고의 관건이겠죠. 그 부분이 단골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대리 공부는 좀 입체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본인, 대리인, 상대방 이렇게 있으니까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선명관계를 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부분, 그 다음에 요 부분.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건 요 첫 번째가 될 겁니다. 근데 요 세 가지에 이제 쟁점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걸 쭉 정리해 봤더니 총 10개 정도의 쟁점이 됩니다. 5개, 4개, 1개 아마 이렇게 될 건데, 요 10개를 하나씩 공부할 겁니다. 그 중에 중요한 건 한 2-3개 정도가 돼요. 217페이지 보세요. 예, 대리권 관계, 대리인과 본인 관계. 그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5개 쟁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 관계,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에 하나, 둘, 셋, 4개의 쟁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뭐 논의할 게 없고, 결국 뭐 9개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복대리라든지 무권대리 이런 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하나씩 볼 겁니다. 대리권 발생부터 범위, 제한, 뭐 이렇게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배우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 밑에 펼쳐지는 겁니다. 요 대리권 관계. 요거부터 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리권 발생, 수권 행위. 대리권을 주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법률 규정이 주는 경우, 법정 대리권, 친권자 의견. 예, 딱 공부할 게 없고, 이거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법률 행위에 의한 거. 이거 임의 대리라고 하죠. 법률 행위로 너 나의 대리인이 돼. 이걸 말합니다. 개념인 성격.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수권 행위라고 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 넌 나 대리인이 돼. 그럼 상대방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대리권이 가는 거예요. 대리권을 그냥 주는 거예요. 그쪽이 싫든 좋든 대리권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내가 대리권 줬을 때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든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함부로 주는 건 아닌데, 일단 이 대리권 주는 거는 혼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나의 의사표시 하나로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대리인에게 수권, 대리권 발생, 권리 발생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했죠.
나의 수권행위로. 그래서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입니다. 대리인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남발하면 안 되겠죠. 대리인은 무슨 어떤 짓을 해도 상관없어요. 자기가 책임 안 져요. 수권행위 한 사람 본인이 책임져야지. 자, 수권행위 독립성 및 유인성 조금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설명드리고 결론만 정리할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위임계약을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위임계약은 얘가 얘한테 청약, 너 나의 일을 좀 해주세요. 그럼 승낙, 합치. 그러면 이 계약으로 위임계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가 B한테 그냥 일방적으로 너 내 대리인데 이러면 수권행위, 단독행위로 대리인이 되는데 이거 말고 수권행위만 하는 거 말고 민법에 있는 68조 계약을 하는 경우 이때도 B가 대리인이 되거든요. 대리인이 돼요. 이 경우 말고 이 경우도 대리인이 된다고. 근데 이 대리인이 되는 거는 이 위임 계약으로 인한 대리인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위임 계약을 맺으면 이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가 이 속에 들어있다. 위임 계약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계약이고 요거는 수권행위잖아요. 속에 들어있다.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위임계약이 있으면 그 속에 수권행위가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단독행위로 할 때는 이 수권행위만 이렇게 하는 거고 계약으로 할 때는 위임계약 안에 수권행위가 묻어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독립성입니다. 두 개는 별도로 존재한다. 이게 독립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 자, 독립성. 유인성은 뭐냐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인과관계가 있다. 유인성이요.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 뭐냐면 두 개는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이럴 수 있죠. 위임계약이 없어지는데 수권행위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독립적으로 있는데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죠. 위임계약 없어지든 말든 수권행위가 남는다. 이거는 연관성이 없는 거다. 근데 위임계약 해지, 그러니까 이 계약 해지를 하면 해제죠. 해제를 하면 수권행위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면 얘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그럼 서로 연관돼 있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위임계약으로 대리인을 세우면 그 안에 수권행위가 독립적으로 있다. 독립성 인정됩니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유인성이 있느냐, 즉 서로 운명 공동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법은 운명 공동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28조. 무슨 말이냐면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수권행위도 없어진다. 즉 대리인도 아니게 된다. 이겁니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위임계약하면 대리인이 선임되는 거고 대리인이 선임되는 거고 그 대리인 선임은 이 수권행위로 이루어진 거다. 즉 위임계약을 했지만 수권행위가 들어있는 거다. 다만 계약을 해지하면 수권행위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요 결론만 아시면 돼요. 이 계약은 놔두고 수권행위만 없앨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권행위가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수권행위만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계약은 있는데 대리권은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겁니다. 본인행위는 그대로 두고 수권행위만 별도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219페이지 보겠습니다. 10개 테마 중 하나 있고 두 번째, 임의 대리권의 범위. 원칙은 수권행위 내용을 해석해서 범위를 정합니다. 대리권을 뭐에 대해서 줬느냐? 내 인감증명서 중 때와
이러면 그 수권행위의 범위는 인감증명서 발급입니다. 근데 부동산 팔아와 이러면 부동산 매매만큼의 수권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권행위 내용을 해석하면 돼요. 뭘 시켰는지. 그런데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내 집 좀 팔아줘 라고 맡겼는데 파는 계약까지 하고 그 다음에 계약금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누가 계약금 받으래? 계약만 하고 그랬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범위를 해석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걸리고 판례가 나오거든요. 대표적인 게 부동산 처분 권한을 받았다면 매매대금 수령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매매 계약까지 하는 건 좋았는데 매매대금을 받아서 매매대금을 받았나 보죠. 근데 이 본인이 상대방한테 나는 매매대금 받은 적 없다.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줬다. 그러니까 아니야, 대리인은 매매대금 받을 권한이 없어. 법원은 아니, 받을 권한이 있어. 대리인이 받았으면 네가 받은 거야. 타인 행위, 본인 효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이 간단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몇몇 해석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대표적입니다. 부동산 처분 권한을 받았으면 수령 권한도 있다. 이 수령 권한도 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수령하면 본인이 받은 게 된다는 거예요. 대리인이 받았어도 본인이 받은 게 된다. 타인 행위, 본인 효과.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수권행위를 명백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너 나 대리인이 되고 내용은 잘 없고. 그래서 보충 규정이 있습니다. 수권행위 내용을 명백히 밝힐 수 없는 경우에 최소한 이건이 있다. 뭐냐,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이건 법이 그냥 이 권한은 있어. 그다음에 대리의 목적이나 물건의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거는 당연히 이 정도는 대리권이 있다. 라고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보존행위가 집을 고치는 거예요. 아니 누가 고치래 함부로 이러면 안 되고 대리인은 이 고칠 권한이 있다. 소멸시효 중단 권리가 없어져요. 근데 중단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수권을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법이 이런 보존행위는 당연히 수권이 된 걸로 본다. 이등기 부동산의 등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존행위로 보는 겁니다. 객관식으로 되게 좋겠죠. 이용행위, 개량행위는 무조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면 안 돼요. 그건 본인이 좋아할 리가 없죠.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 임대, 그 다음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 불호. 그러면 돈은 남는 거고 물건도 남죠. 거기에 이제 뭐 이런 이익이 창출되는 거. 이거는 대리 범위다. 대리인이 자기가 가지라는 게 아니라 물건의 임대료는 본인이 가져가는 거고 금전돼요. 이 이자도 본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대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물건이 훼손되거나 원금이 사라지는 행위, 이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개량행위, 무이자 금전대여를 이자로 변경했어요. 그럼 이자 수입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걸 개량행위라고 합니다. 이거는 대리권이 당연히 있다. 그 다음에 219쪽 밑에 박스를 한번 보시죠. 조심하셔야 될 게 대리권 남용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질문할게요. 대리권 남용은 대리권을 벗어난 겁니까? 아니면 안 벗어난 겁니까? 이 남용이란 말은 대리권을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대리권 범위 안에 있습니다. 합법적인 대리권 행사예요. 남용. 일탈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탈과 남용은. 일탈은 벗어난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되죠. 근데 남용은 벗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로서 유효합니다. 다만 의도가 나쁜 거예요. 의도가. 사리도모. 대리권 범위 아니긴 한데 대리인이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합법이에요. 대리권 범위 아니니까 유효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경상도 말로 꼬로마다 하거든요. 이거를 본인한테 모두 기속시키는 게 과연 바람직하냐. 이것도 본인 책임이죠. 그러지 않을 사람을 대리인으로 삼아야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대리인으로 삼았을 때 뭐 법률 전문가는 이걸 고민해 봐야겠죠. 무조건 무효라고 하기엔 좀 어려워요. 유권 대리니까. 여러 학설이 있는데 지금 정리된 거는 상대방이 이걸 알았거나 악의죠.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이죠. 이때는 무효로 하자 이렇게 이제 얘기가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실 거는 대리권 남용은 유권 대리다, 합법적인 대리다. 다만 이거를 그대로 유효를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는 경우 상대방이 그걸 알았거나 할 수 있었을 때는 무효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이론이 있다. 대리권 남용은 일탈하고 다르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대리권 남용하면 자꾸 무권 대리라고 하는데 무권 대리 아니에요. 대리권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의도만 문제될 뿐이에요. 자, 대리권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 자기계약 쌍방대리 이건 대리권이 제한됩니다.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이게 자기계약이고요. 동일한 법률행위 관련해 당사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 이 자기계약이 뭐냐면 원래는 본인이 대리인 B한테 내 집을 팔아줘. 그러면 B가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겠죠. 그런데 뭐냐면 자기계약은 뭐냐면 이 C 자리에 B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자기가. 이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을 엄청 싸게 할 수 있죠. 그럼 A한테 피해가 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계약입니다. 이거는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리인이라도 자기 계약은 할 수 없다. 그래서 대리권 제한이 되겠습니다. 쌍방 대리는 뭐냐면 A가 B한테 팔아와 이랬는데 C는 B한테 사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B가 A한테도 대리인, C한테도 대리인인 거죠. 그래서 양쪽을 대리해서 중간에 자기가 거래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가 마음에 들면 비싸게, C가 마음에 들면 싸게 이렇게 막 중간에서 제가 정하겠죠. 대리인이니까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A, C가 다 피해 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금지된다. 다만 채무 이행은 새로 어떤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채무를 이행하는 거니까 본인들이 아무 피해를 안 봐요. 그래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본인이 허락하면 관계없어요. 이건 뭐 본인이 자기가 불이익을 껴안겠다는데 당연히 본인 허락 있어도 되고 채무 이행도 되고요. 221페이지 가겠습니다. 공동대리 잘 아셔야 되는데 대리인을 여러 명 둘 수 있어요. A가 B와 C를 대리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니네 가서 내 집 팔아와 이렇게. 자, 이렇게 여러 명을 했을 때 각자가 본인 대리. 자, 공동 대리는 각자 대리입니다. 각자 대리.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하면 B는 B대로, C는 C대로 따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B가 D하고 거래하고 C가 E하고 거래하면 이 거래로 인한 효과는 다 A한테 오는 겁니다. 단독대리 원칙, 예, 공동대리, 각자 대리 단독 같은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외,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하는 바가 있으면 그러지 아니하다. A가 B, C, 니네 같이 법률행위해 이렇게 했을 때 그때는 각자 못하고 동시에 해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서 그런 걸 주어질 때도 그렇고
A가 둘이 묶어놨는데 C만 가서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대리권 일탈이 되는 거예요. 무권 대리가 되는 거죠. 객관식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대리는 대리권 제한이다. 아니요. 공동대리는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제한이 안 돼요. 언제 제한이 되냐면 법률 때는 수권행위로 다르게 했을 때, 묶어놨을 때, 그때만 제한이 되는 겁니다. 자, 10개 중에 3개 했고, 자, 네 번째 대리권 소멸. 대리권이 대표적으로 언제 소멸하냐면 너 대리인 하지 마. 이럴 때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거 말고 법이 정한 소멸 사유가 있어요. 본인이 죽으면 대리인도 당연히 대리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죽었을 때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성년후견 개시가 될 때, 옛날 같으면 금치사안 선고됐을 때입니다. 이때도 대리인은 더 이상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이거를 이렇게 니은자로 이렇게 묶어보세요.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그 다음에 대리인 성년후견, 대리인 파산. 객관식으로 내기 좋죠. 문제 이렇게 됩니다.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이거는 대리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 오히려 대리인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자, 이게 임의대리 법정대리 공통적 소멸 원인이고, 임의대리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보신 위임계약으로 대리인이 됐을 때, 이때는 위임계약을 해지하면 아까 유인론에 의해서 수권행위도 철회된다고 했죠. 유인론에 의해서. 네, 그래서 임의대리에는 위임계약 해제가 대리권 소멸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222페이지 하단 박스에 전체를 정리해 봤습니다. 자, 본인 사망, 대리인 사망, 대리인 성년후견 개시. 이렇게 빠져 있네요. 대리인 파산. 네, 대리인 파산. 그리고 임의대리의 위임계약 종료.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 더 이상 대리인 하지 마. 그다음에 본인 파산은 좀 의견이 있는데, 요 128조 근거로 본인 파산에도 대리권이 소멸된다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뭐 시험에 막 내기는 어려워요. 이건 좀 약간 깊이가 있는 거라서. 이 나머지 부분만 아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223페이지 오늘 중요한 하이라이트 대리. 자, A가 B한테 수권행위를 해서 대리인이 됐어요. 대리인이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 B가 저희가 또 C를 대리인을 또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C로 하여금 뭐 D와 계약을 한다든지 이 얘기입니다. 이거 구별하실 게 A가 B를 대리인으로 하고 C를 대리인으로 하고, 이거는 복대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A가 여러 명의 대리인을 둔 거죠. 이건 복대리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복대리한 거는 A가 선임한 이 대리인이 자기 분신을 만드는 걸 말해요. 이 경우는 B가 어떤 활동을 하든 A의 효과, C가 어떤 활동을 하든 A의 효과입니다. A가 여러 명을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 복대리가 아니에요. 구별하셔야 됩니다. 대리인이 그 권한의 행위를 하기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B가 선임한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C는 B의 대리인이 아니라 A의 대리인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D하고 법률 효과를 하면 A한테 효과가 가는 거예요. B가 본인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B가 선임한 A의 대리인, 이게 복대리입니다. 이걸 자꾸 헷갈려서 엉뚱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복인권은 대리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B가 자기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걸 복인권이라고 합니다. 복인권. 복인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 이 복인권은 A가 준 게 아니라
B가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언제 복인권이 있냐 이것만 이제 따지는 거지 A가 너 복인권 해 이거 아니에요. 또 하나 구별하실게. A가 B한테 대리인을 선임해. 이거는 A가 요 수권행위에 대리인 선임권을 준 거죠. 그래서 B가 대리인 선임했다. 이러면 복대리가 또 아니에요. 이거는 B가 대리행위로 선임한 대리인입니다. 지금 복대리라는 것은 A가 시키지 않았지만 B가 선임하는 대리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개념에서 다 틀려버리죠. 그래서 복인권은 대리인의 고유 권한입니다. 본인, 이 사람의 권한이 아니에요.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닌 대리인의 고유 권한 행사. 복임행위, 이 행위는 A가 시켜서 하는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그걸 복임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임행위에 의해 탄생한 대리인만을 복대리라고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추가 선임된 대리인은 그냥 대리인이에요. 이 경우 복대리인이 아닙니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 해서 모두 복대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 대리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복인권이 생겨서 복인권 행사를 해서 나온 대리인이 복대리고 이 복대리인은 이 A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C도 분신을 만들 수 있죠. B가 또 다른 분신을 만들 수도 있고 이게 다 A의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머리카락 뽑아서 후 불면 복제되듯이 그런 대리인을 말합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복인권 행사로 자신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분신을 복제했고 그 분신이 독립적으로 본인의 대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복인권을 갖느냐 B가 항상 분신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224페이지 자 복인권이 언제 발생되느냐 임의 대리인의 경우는 복인권이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함부로 막 복제를 해서 본인이 불안하면 안 되죠. 그런데 본인이 승낙하거나 당연히 미리 대리권을 준 게 아니라 복인권 행사한 거에 저 복인권 행사하겠습니다. 승낙 이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게 중요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때는 복인권. A가 B한테 이제 대리행위를 시켰는데 이거를 언제까지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맞추지 못할 것 같아. 긴급하게 분신을 만들어서 C로 하여금 그 일을 처리하게 해서 겨우 A가 원하는 일을 해줬다. 이때 이런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한적으로 복인권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만 복인권을 가짐으로 대리인은 복대리인에 대한 선임 및 감독 책임만 지는 겁니다. 제한이 많으니까요. 복대리인 선임하는데 제한이 많고 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기 때문에 이때는 선임 감독상의 책임만 집니다. 그리고 복대리인을 본인이 지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B가 복인권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왕 할 거 C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지명한 경우 이때는 더 B의 책임이 적어지겠죠. 이때는 A가 지명한 사람이 불성실한데도 침묵해서 문제가 터진 경우 그때만 책임을 집니다. 임의 대리인. 법정 대리인은 폭넓은 복인권이 있어요. 사임은 어렵고 신인관계 바탕으로 한 게 아닙니다. 법이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대신 폭넓은 복인권이 있는 대신 책임도 커요. 다만 부득이한 경우 복대리인 선임할 때는 임의 대리인하고 똑같은 책임을 집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감독을 받고 대리인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합니다. 새끼를 친 거니까 당연히
B의 감독을 받고 B가 없어지면 C도 없어져요. 예, 이 관계가 영향을 받습니다. 얘가 B보다 고난이 크지도 않고, 예, B가 있는 동안만 있고, 또 B가 관도라면 관도해야 되고, 다만 얘가 하는 모든 효과는 A한테 갑니다. B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대리니까. 자, 복대리권은 언제 소멸하느냐? 이 B가 사라지면, 예, 대리권의 일반 소멸은 아까 보신 이게 사라지면 당연히 없어지니까 복대리인 입장에서는 B의 소멸 원인이 자기의 소멸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C가 대리인이라는 데서 오는 자체의 사유, 그게 뭡니까? 본인 사망, 복대리인 사망, 복대리인 성년후견, 복대리인 파산. 이게 중복적으로 자신의 원인으로 없어지는 것. 그 다음에 B의 원인으로 없어지는 것도 자신의 없어지는 사유가 되겠죠. 그 다음에 A가 그만두라 하든지 B가 그만두라 하든지. 그 다음에 그만두라 할 때. 이런 게 다 복대리인이 소멸하는 겁니다. 절대 애우지 마시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B가 없어지면 없어진다. 그럼 B가 없어진 사유가 있었죠. A 사망, B 사망, B 성년후견, B 파산. 이때는 C가 당연히 없어지니까 이 앞에서 생긴 모든 사유가 C의 소멸 사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얘도 대리니까 대리인 사망, 그러니까 C 자기 사망, 성년후견, 파산. 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 자, 대리관계 A하고 B 사이에 5개를 했습니다. 이제 B하고 상대방 사이에 4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대리관계 들어갑니다. 대리관계는 자,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있을 때 요 둘 사이 일입니다. 요게 지금 4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은 뭐냐면 이름을 밝혀라. B가 C하고 거래할 때는 저는 A의 대리인입니다 라고 표시하라. 이게 현명주의입니다. 표시하지 않으면 C가 모르잖아요. B 본인 얘기하는 건지. 그래서 반드시 표시해라.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을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예, 표시하지 않으면 B 본인 것으로 한다. B가 저 집 팔러 왔어요. 그럼 C가 B가 자기 집 팔러 왔구나. 이렇게 알고 거래를 하겠죠. 예. 그대로 효과를 줍니다. 저 A 집 팔러 왔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효과가 A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대리인으로 알았거나 또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을 때는 대리인으로 보는 겁니다. 이제 잘 아는 사이에서 B가 집 팔로 이렇게 왔을 때 C가 A가 시켜서 왔구나. 또는 조금만 주의하면 A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을 때 그때는 대리행위로 보는 겁니다. 대리인의 이름이 없는 경우라도 대리권 범위 내라면 유효하고요. 대리인이 자기 이름을 꼭 밝혀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수동 대리는 뭐냐면 C가 B한테 의사표시를 할 때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거로 밝히라는 거면 이거 A한테 하는 거야. A한테 전해줘. 네. 이거는 내가 A한테 말하는 건데 너한테 대신하는 거야. 상대방이 본인에 대해서 현명해야 됩니다. 226페이지 두 번째 대리행위 관계에서 4개 중에 2개 두 번째입니다. 대리행위 흠. 앞에 말씀드린 거예요. 법률행위 당사자는 대리임으로 무효, 취소, 선악, 과실, 성립 요건, 유효 요건 전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2개의 예외가 있죠. 폭리행위에서 공박, 착오에서 중요 부분.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대리인 능력.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 능력 제도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한 건데 얘가 미성년자라고 합시다.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삼았어요. 미성년자 상대방하고 거래했어. 그러면 이 효과는 다 A한테 가죠. B한테는 오지 않습니다. 법률 효과가 차단되죠. 그래서 B가 대리인이 된다 해서 그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A 입장에서 불안할 뿐이죠. 예, 이 B는 아무 피해가 없어요. A가 대리인으로 삼지 않겠죠. 삼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겁니다. 예. 나중에 A가 C한테 야, 너 미성년자고 그랬으니까 취소.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완전히 유효합니다. 이건 제한능력자 보호 규정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자, 네 번째 무권 대리 엄청 중요하죠. 대리 관계 중에 마지막 네 번째 무권 대리입니다. 복 대리 다음으로 중요한 겁니다. 무권 대리 지금 유동적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긴 무효인데 유동적이다. 다음 파트에서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유효로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당장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 대리권 없는 대리인.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 이외에는 형식을 갖춘 거예요. B가 C하고 거래를 하는데 A가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 근데 얘가 저 A의 대리인이에요 라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C가 대리인인 줄 알고 계약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대리권이 없어. 여기 이제 무권 대리입니다. 또는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대리권을 일탈한 경우, 자기계약, 쌍방대리, 공동대리 위반 등등이 모두 대리권 일탈, 즉 무권 대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외과는 대리 행위로 돼야 돼요. B가 그냥 자기 것처럼 거래하면 일단은 그건 무권 대리가 될 여지가 없죠. 일단 외형은 대리 행위인데 대리권이 없는 경우 이걸 무권 대리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가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법적 효과 중요합니다. 대리가 아니므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고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으로 정리되는 게 원칙입니다. 당연히 대리권이 없는 애가 거래를 했으니까 이 효과는 일로 갈 수가 없죠. 근데 얘는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C 입장에서 대리제도를 이용 안 하겠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대리제도는 어떻게든 이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 보호에 아주 신경 쓴다. 이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원칙을 무작정 고집해서 거래행위를 꺼리게 되면 대리제도는 후퇴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대리제도 유지를 위해 무권대리에도 유권대리에 상응하는 효과를 주기 위해 유권대리에 상응한다.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얘한테. 특단의 규정을 뒀다. 흐름을 보면 먼저 무권대리 중 본인에게 어떻게든 좀 걸고 넘어질 게 있으면 표현대리로 분류합니다. 무권대리 중 표현대리를 하나 꺼내서 이 표현대리는 유효로 만들어버려요. 무섭죠? 본인에게 유권대리처럼 분효과를 발생시켜버려요.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표현대리 때. 자, 나머지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본인 스스로 분효과를 감수하는 추인권을 줍니다. 무권대리라도 이게 이제 뚫지 못한 경우, 야, 너 그냥 이거 받아들여 라고 한 번 또 해요. 어떻게든 유효로 가게 하려고 받아들여. 여기 이제 추인권을 줍니다. 근데 받아들이기 싫어. 그럼 결국 안 되죠. 그러면 C 입장에서는 난리 나죠. 그때는 B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너라도 책임져. 예. 무권대리에는 추인권을 줬다가 이것도 안 되면 그때는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넓은 의미의 무권대리 중에 표현대리를 일단 끄집어내고 이건 유효. 무권대리도 한번 선택권 주고 그래도 안 되면 대리인 네가 책임져. 예, 이 순서대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마지막 대리인이 책임져 할 때 이때 문제되는 게 있어요. 대리인이
미성년자든 제한능력자일 때.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왜? 자기는 법률효과를 안 받으니까. 이랬는데 요 경우에는 법률효과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지금 빠지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 보호를 하느냐? 제한능력자 보호를 하느냐? 이것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때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합니다. 이때는 상대방이 희생돼요. 이때는 또. 제한능력자는 끝까지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대리제도의 상대방보다는 그래도 제한능력자를 보호하자. 이게 우리 법의 취지입니다. 이것도 시험이니까 잘 나오겠죠. 웬만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피원 대리도 해주고 추인권도 해주고 대리인 책임도 묻는데 이 최후에 대리인 책임 물을 때 그때 제한능력자는 책임 못 묻습니다. 자, 이 무권 대리 처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요 표현 대리부터 이제 배워보겠습니다. 표현 대리 굉장히 중요하죠. 무권 대리인데 유권 대리처럼 쳐주니까. 228쪽 보겠습니다. 표현 대리는 크게 3개입니다. 125조, 126조, 129조. 이 3가지 삼형제 표현 대리. 126조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일단 125조부터 보겠습니다. 125조 보시면 대리권 수요 표시에는 표현 대리. 지금 무권 대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무권 대리 중에 유권 대리처럼 처리할 걸 찾는 겁니다. 3자에 대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요하고 표시한 자는 그 수요한 내용 안에서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이때는 상대방 보호할 필요가 없죠. 지금 표현 대리를 왜 논의하냐면 상대방 보호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이미 뭐 알았는데 그걸 뭘 보호하겠습니까? 모든 표현 대리에는 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보호를 안 해요. 이건 다 공통적이에요. 지금 무권 대리인데 억지로 법을 뜯어 고쳐서라도 지금 상대방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 보호할 가치가 없으면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 보면 타인에게 대리권 수요 표시. 수요 표시가 뭐냐면 A가 B한테 대리권을 준 적이 없어요. 없는데 C한테 뭐라고 하냐면 B 나의 대리인이야 라고 말을 했거나 또는 이 비슷한 얘기 B한테 이제 대리점 뭐 지배인 뭐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게 해주는 거예요. A가 대리권 안 주고 명칭 사용을 허락해.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A가 B를 대리인으로 여기게 표시했다고 그냥 보는 겁니다. 호칭 사용을 잘 해야 돼요. 229쪽 상단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호텔이 BC 등 업체에게 대리점, 판매점, 연락사무소 이렇게 명칭 사용하게 했으면 이게 대리권 수요로 보는 거예요. B와 C가 A호텔이 진행 중이던 VIP 회원 모집 계약을 했다면 A호텔은 그 계약을 인정해야 돼요. 호칭이 아닌 일정한 서류 교부하는 것도 대리권 수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줬어요. 그럼 이거 들고 있는 사람하고 거래할 때 이걸 가지고 있을 정도면 A가 시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상대방이. 그래서 거래를 했어요. 근데 본인 나타나서 나는 대리권 준 적이 없어. 아니 인감도장, 증명서 줬으면 준 거지. 무권 대리이지만 유권 대리로 쳐서 상대방을 보호합니다. 자, 이건 독립된 표현 대리 의미도 있지만 126조의 기본 대리권 판단 존재 기준으로 의미가 큽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126조 표현 대리입니다. 이게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거든요.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있고 대리인이 권한 외,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고 이걸 초과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본 대리권을 초과한 행위, 이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아 얘는 이것까지 할 권한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럼 이 전체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126조 표현 대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125조도 포함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본 대리권이 실제 없더라도 있는 것처럼 되는 상황도 기본 대리권으로 치는 거예요. 그리고 125조 표현 대리를 기본 대리권으로 보면 사실 전체가 대리권이 없는 거죠. 얘도 실체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뒤에 나오는 129조 표현 대리가 있는데 대리권이 있다가 지금 없어진 경우, 없으면 없어진 경우잖아. 근데 있었던 거, 그 경우에도 기본 대리권으로 봐줍니다. 즉 이 기본 대리권 126조에서 요구하는 기본 대리권은 너무 폭넓어요. 이 공법적 권리도 그렇고요.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그렇고 하여튼 뭐 건덕지만 되면 다 기본 대리권 인정되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초과되는 행위를 했을 때 126조가 성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표현들을 사실상 우주 단위로 넓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다만 여기 정당한 이유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앞에서 보신 선의 무과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선의 무과실하고 같은 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보호하지 못한다. 이게 126조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이유는 상대방이 저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믿었어요.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믿지 않겠어요? 라고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돼요. 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이 126조 표현들의 범위를 우주만큼 넓혀준 대신 이 정당한 이유는 상대가 조금 증명하세요. 이런 게 이제 판례 입장입니다. 230조 보세요. 구조상 기본 대리권은 존재하고 초과한 행위는 기본 대리권과 성격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이며 상대방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 기본 대리권도 너무 넓어요. 공법상 대리권, 복대리권도, 표현 대리권, 125조, 129조 다 기본 대리권,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자, 세 번째 표현 대리 129조. 129조는 뭐냐면 대리권이 있다가 없어진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일반 대리하고 똑같이 봐요. 이것도 선의 무과실일 때 보고가 되는데 이때도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데 선의는 상대방이 과실은 본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저 대리권 소멸한지 몰랐어요. 왜 몰랐는지는 상대방이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데 야, 너 조금만 주의하면 알 수 있었잖아. 이거는 본인 위민이 입증해야 된다. 이거 좀 특이하죠. 옛날에 신문 이렇게 막 배달하고 할 때 신문 배달한 애들이 신문 대금을 수금하러 다녔거든요, 매월. 근데 어느 날 그 일 그만두고 나서 신문값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그만둔 줄 모르면 당연히 신문값 주겠죠. 근데 나중에 신문사에서 돈 안 들어왔다고 돈 받으러 또 왔어요. 쟤 줬어. 쟤 그만뒀어. 이럴 때 나는 그만둔지 몰랐어 라고 하면 걔 들고 튄 애한테 준 돈은 신문사한테 준 걸로 칩니다. 그게 표현 대리예요. 자, 무권 대리. 지금까지 표현 대리 했고요. 무권 대리. 표현 대리에도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표현 대리도 근본은 무권 대리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인 경우에도 이 효과는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과 무권 대리 본인에 대한 효과 231페이지. 자, 본인은 추인권과 추인 거절권을 갖습니다. 무권 대리 대리인으로 하지도 않은데 얘가 C하고 거래를 했어요. 이게 표현 대리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A는 그거 따지기 전에 추인, 이거는 인정. 그러면 유권 대리가 돼버리죠. 또는 추인 안 해. 거절권을 갖습니다.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은 상대방한테 하는 게 원칙인데 B한테 했는데 상대방이 안다. 이러면 유권 대리인이 해도 돼. 너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했어? 그냥 내가 인정할게. 상대방한테 알려. 예, 그렇게 해서 추인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에 대한 효과. 상대방은 최고권과 철회권을 갖습니다. 이거 제한능력자 상대방하고 구조가 좀 비슷하죠. 제한능력자 상대방한테도 계약에 미련이 있으면 최고권을 행사해서, 최고권이 뭐냐면 야 이거 추인할래 말래 이거 묻는 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독촉해서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간주합니다. 무효 상태를 그냥 두는 거예요. 철회권은 그냥 내가 안 할래 이렇게 하는 걸 말해요. 선의인 경우만 철회권 줍니다. 자기가 무권 대리인 거 알아놓고 자기가 계약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구조가 제한능력자하고 똑같은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상당한 기간, 제한능력자에서는 이게 뭐였죠? 1개월 이상. 24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비교하세요. 24페이지 하단에 1개월 이상입니다. 제한능력자에서. 그 다음에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거기서는 뭐였죠? 추인 간주였어. 추인. 왜냐하면 거기는 일단 유동적 유효였잖아요. 그러니까 유효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뭡니까? 유동적 무효잖아요. 무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인 간주, 거절 간주가 되는 거예요.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그 상태 그대로 가는 거죠.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단독행위는 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상대 보호하고 말고 할 게 없으니까 무효인데, 특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효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무효인데 예외가 있어요. 그 예외가 뭐냐면 그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하거나 다투지 않을 때 무권 대리처럼 하는 겁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뭘 할까요? 해제권 행사를 할까요? A의 해제권을 행사할 때 C는 행사를 지금 받는 거니까 자기가 뭐 할 건 없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 그냥 동의. 왜냐면 대리권을 다투지 않았어. 그때 무권 대리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 규정은 뭡니까? A한테 추인 거절, 또 C의 최고권, 철회권 이런 걸 말합니다. 이거는 그냥 객관식에 그냥 이 문장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실무상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서 굳이 이게 머릿속에 이 문장이 당기지 않으면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232쪽. 자, 협의의 무권대리.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을 때, 결국 본인한테 책임을 주지 못했을 때, 그때는 대리인한테 책임을 묻습니다. 그 대리인이 대리권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을 얻지 못할 때, 마지막이죠. 상대방 선택.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대리인, 네가 이행해. 아니면 너 손해배상해. 이렇게 상대방 해달라는 대로 해야 돼. 근데 이때도 상대방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만 이걸 인정합니다. 악의 또는 과실일 때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약한 자가 행위 능력이 없을 때, 제한 능력자. 아까 말씀드렸죠.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요때 제가 법률효과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인정했던 거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135조에 의해서 법률효과, 즉 이 손해배상 책임 같은 거 자기가 받게 될 때, 그때는 제한능력자를 보호합니다. 법률효과관계, 뭐 A, B, C가 있으면 요 A와 C 관계 하나짜리 본인에게 발생합니다. 이 둘의 법률효과는 다 A에게 발생합니다. 본인은 법률행위를 하지 않으므로 얘는 안 하죠. B가 하니까 A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긴 해야 돼요. 대리가 어떻게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관계별로 분설해서 보고 또 강약 조절을 좀 해서 복대리나 무권대리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조금 훈련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정복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리는 파트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새 당사자가 나오니까 좀 복잡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쪼개서 하나하나 생각하시면 3차원이 아니라 2차원으로 학습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도 2차원적으로 분석해서 푸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오히려 안정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파트이기도 합니다. 뒤에 나온 OX 문제를 푸시면서 앞에 부분을 반복적으로 찾으면서 좀 익숙해지시면 오히려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